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1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63%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첫 주 한 주 시작부터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장 초반에는 양 증시 좋지 않게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상승 전환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3,200억, 코스닥에서는 2,200억을 매도하면서 기관 투자자 매도가 좀 나왔고요. 나머지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매도 없이 오늘 매수 매도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이제 점점 완화가 되면서 이제는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CPI 지표, PPI 지표 다 괜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완곡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불과 이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뱅크런 사태라든지 뭐 그런 금융 위기라든지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뱅크런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증시가 좀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2600선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것이 그 상황에 따라서 매일매일 그 소식에 따라서 이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되고 있고요.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실제 현재 상황을 반영한다라기보다는 뭔가 그런 소식에 의한 움직임이 강하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제 투기적인 움직임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때일수록 우리가 천천히 무게를 잡고 지금 전체적인 증시에 대한 추세를 살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요. 이제 이 뚫지 못했던 구간을 강하게 뚫고 나가서부터는 계속 이제 증시가 그 이상 2,500선 이상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상승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계속 상승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간 이제 2차 전지 관련 테마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지금도 이제 아직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그 테마 이외에도 다른 테마들도 하나둘씩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같이 좀 골고루 올라가 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될지는 사실 확실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는 것은 증시가 점점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져서 뭐 2,500선을 다시 찍는다라든지 2,400선으로 좀 진입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이제는 개선이 되어서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대비해서 지금 코스피는 상승률이 저조하고요. 전체적인 하락폭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한 3분의 1 수준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서 그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이제 살펴보면서 천천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코스닥 지표는 91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시가총액 1위 종목이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이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지금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올라서 굉장히 좀 의아한 모습인데요. 지금 그 관련 종목들이 계속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표가 끝없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900포인트 넘어가면서 이제 1000포인트도 근접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는 다르게 지금 코스닥은 오히려 3분의 2 지점까지 반등을 성공한 상황이고요. 빠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해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좋지만 이 증시라는 것은 항상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하락을 할 때도 계단식으로 한 번씩 반등을 시키면서 하락을 하듯이 올라갈 때도 한 번씩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는 것이 정석이고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것도 사실 이제 이전에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할 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지금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분위기가 괜찮고요. 양 투자자가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다가 오늘 기관 투자자 위주로 매도가 좀 나왔고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매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증시 분위기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환율이 좀 많이 상승을 했죠. 1314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급락을 좀 해서 1290원대까지 감소를 했다가 오늘은 또 환율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하는 상황인데요. 분명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사리 지금 환율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원대, 13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 인하에 힘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상단을 뚫고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지금 이 벽을 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300 한 20원, 30원을 넘지 못한 채로 계속 위로 하방으로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환율 움직임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약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크게 변화 없고요.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선물 지표는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5%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잠깐 올라서 3.5%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저점을 낮춰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반등을 해서 3.5%에 와 있지만 이 3.5%를 벽을 맞고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추세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잡혀가는 분위기인데요. 아직까지는 섣불리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이 그 상황에 따라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천천히 이제 증시에 대한 반등을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확실히 다진 것 같고요. 그 바닥을 다진 지 1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완연한 이제 반등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마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220원 상승해서 19,300원 마무리했고요. 6.75%로 상승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관련 테마들이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다 이제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전기술 이고요. 84,000원으로 1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아주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로 한 7%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적지 않은 상승을 해주었고요. 분명히 좋은 흐름이 지금 시작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움직일 때 관련 테마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관련 테마에 지금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보면 지금 19,320원으로 시간 외 거래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간의 거래량이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평소와는 한 3배 정도 가까이 늘어나는 시간의 거래량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일별 거래량인데 2,310만 주까지 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전날 대비해서 3배 가까이의 거래량이 지금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거의 한 제가 몇 달 동안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옵션 만기 때 이제 2,500만 주 가까이 진행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크게 뭐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옵션 만기일 때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1,280만 주 정도. 그러나 전 옵션 만기보다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거래가 줄지 않고 점점 이제 다시 힘이 붙으면서 두 번째 거래량 상승이 나오면서 전에 터졌던 거래량보다 더 높아지는 거래량이 나왔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일 정도 상승을 했고요. 19,000원을 돌파하면서 이전 고점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갇혀있던 그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요. 거기서 고점을 이제 전고점을 시원하게 이제 거래량을 뚫어주면서 뻗어나갔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단순히 차트만 보고 분석을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하고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연하게 지금 반등을 하였고요.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좀 힘 있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추가적인 거래량이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강하게 올라가거나, 그죠? 확실히 이제 수급이 쏠린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피크 거래량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이제 거래량 피크가 늘어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게 매일매일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진행된다라기보다는 며칠 높아졌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높아졌다가 떨어졌다를 좀 반복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을 할 때 이때 이제 한미 원전 협력과 함께 좀 이제 급등을 했던 때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상황은 굉장히 유사하죠. 4월 26일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안제가 지금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감으로 이렇게 수급이 몰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량이 2천만 주 이상 터졌는데요. 내일 거래량이 추가적인 급등세가 바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내일은 이제 절반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잠깐 이제 쉬어갈 것인지 뭐 그런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급등을 했다라고 해서 이대로 쭉쭉쭉쭉 올라가야 된다. 뭐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때까지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높이는 천천히 움직이는 흐름을 즐겨왔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생각할 거 없이 천천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지만 우리가 기술적인 것을 떠나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치를 보고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종점은 사실 2만 원으로 진입하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이 월봉에 대한 음봉이 아주 길게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그 월봉에 대한 음봉을 메워주는 양봉이 지금 4월 달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더 붙어주어서 남은 한 2주 정도를 좀 더 힘있게 해서 월봉 거래량을 좀 더 상승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음봉을 완벽하게 이겨내는 그 양봉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코스피에 대한 대세 하락과 그 다음에 블록디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랫동안 눌러줬고 횡보를 했는데요. 이제는 좀 정상적인 자리를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제가 녹색 선을 그었던 박스권 안으로 지금 이제 주가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우리가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참 횡보하던 그 안쪽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추후에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는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양호선을 디디면서 지금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모든 이제 장기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95만 주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28만 주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거의 400만 주 이상을 지금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에 대한 양매수가 심상치 않을 정도로 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옵션 만기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옵션 만기 다음 날인 첫날 금요일부터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었고요. 오늘 두 번째 날이었는데 그 이상 이전에 나왔던 그 물량 중에도 거의 이제 가장 많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거의 쓸어 모았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보험이 48만 주, 투신이 39만 주 정도, 연기금 투자자가 97만 주, 사모펀드가 16만 주 매수하면서 웬만한 기관 투자자들이 다 매수를 했고요. 하루 그냥 바짝 매수한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그 매수세가 확실히 붙어서 진행이 되어 왔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수급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고요. 제가 옵션 만기까지 한 6.3%에 대한 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벌써 한 130만 주 가까이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60일 동안의 평균 매수량을 보더라도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1,800만 주를 매수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랫동안 흔들어주는 그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자만 이탈을 한 상황이고요. 이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계속 매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매수가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것인지는 며칠 더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아주 좋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국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매도 잔고는 924만 주입니다. 전날 대비해서 4만 주 정도가 늘었지만 4월 13일에는 옵션 만기 당일이었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가 별로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오히려 4월 13일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매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4월 14일, 4월 17일에 또 이제 이렇게 크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추가적인 국매도 상환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늘 또 중요한 점은 29만 주입니다. 일별 공매도 거래량이 29만 주. 뭐 평소보다 좀 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 거래량이 2,300만 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공매도 비율이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많은 거래량 중에 공매도에 대한 신규 거래는 별로 없었다라고 또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지금 거의 최저점을 달리고 있고요. 오늘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되면 대차 잔고도 어제 줄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163만 주가 상환이 되었고 체결이 39만 주 정도 되면서 한 130만 주 정도가 상환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620만 주로 지금 대차 잔고가 전날 대비해서 많이 줄었고요. 최근에 좀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분위기였다가 다시 또 빠르게 이렇게 감소하는 분위기로 되면서 공매도와 대차 잔고가 같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우리가 주로 이 공매도를 때리는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도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은 아주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10일 동안의 매수량을 보시면 신한증권, 모간서울, JP모간이 각각 100만 주 이상 매수를 하면서 이 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의 물량을 이 세 증권사가 매수를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동안 공매도를 주로 이용하던 이 세력들이 매수를 진행하고 지금 추가적인 공매도를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차 잔고, 공매도 잔고 계속 줄어드는 움직임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추적 물량은 아까 228만 주 정도였는데 지금 한 189만 주 정도로 매수량은 좀 줄었습니다. 30만 주 정도 줄었지만 계속해서 매수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한 6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이 13.13%, 거의 이제 블록딜 매각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그 물량을 받고 나서의 그 대부분의 물량을 지금 회복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블록딜에 대한 그런 물량들이 다 회수가 되었다라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가 이어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계속 또 늘려가는지 한번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계속 점진적으로 지분을 늘려가는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배당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분을 꾸준히 늘려간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했던 소식이 이유가 있었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그 웨이스팅하우스와 한수원에 대한 소송전이 어느덧 이제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제는 내용을 못 담았는데 이렇게 또 단독으로 내용이 나오면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IP 분쟁을 일단락을 지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윈윈 전략을 위해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고요. 자세하게 내용을 보시면 한국소련 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 합의안 도출이 급물살을 탄 것은 이달 말에 4월 26일이죠.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의 갈등 현안을 서둘러서 조율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같은 전략 산업 분야에서 엇박자가 날 때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두 나라 관계의 격상을 준비해온 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이 미국의 대통령이 큰 그림의 오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면서 오늘 관련 테마들이 상당히 힘을 받았고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자, 체코 두코바네 원전 사업 입찰 직전에 이제 지난해 10월 정도죠. 폴란드 원전 수주전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체코와 뭐 그런 폴란드 원전에 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사실상 한수원이 이제 수출하려는 그 노형은 APR 1400이고 그 노형은 미국의 원전 업체 컨버스 천 엔지니어링으로 CE의 시스템 80 플러스를 바탕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7년에 한수원이 CE와 기술 사용 계약을 맺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CE를 2000년에 인수를 하면서 소유권에 대한 불씨가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좀 신경전이 있었고요. 이전에 우리가 UAE 바라카 원전 4기를 수출을 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와 그런 소송전까지는 아니고 그런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료를 납부를 하면서 우리나라 쪽이 양보를 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3대 원천 기술인 냉각제 펌프라든지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원전 설계 핵심 코드를 이제 우리나라가 모두 국산화를 하면서 이제 독자적인 수출을 위한 걸림돌을 채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천 기술을 문제 삼으면서 이제 소송전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합의안에 대해서 잠정 합의를 한 것은 양측이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했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미국 에너지부가 이제 양사 간의 분쟁 자체보다 전 세계의 핵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비교적 통제가 가능한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과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한국 한수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보이고요. 특히 4월 26일까지는 그 마무리가 되어서 4월 26일쯤에는 좋은 소식이 추가적으로 들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지분 퍼센트죠. 누가 얼마를 들고 가고 누가 몇 퍼센트를 들고 가고 두 기업이 이제 합작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익 배분에 대해서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협상전을 좀 치열하게 뭐 이렇게 협상을 하더라도 결국 앞으로 다시 한번 소송전으로 불씨가 커질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우리의 예상대로 이 정치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그런 글로벌에 대한 대결 구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쪽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원전 시장은 벌써 이제 체코 두코바니 한기, 그 다음에 폴란드 7월 달에 이제 빠르면 7월 달에 발표될 수 있는 폴란드 민간 원전 2기에서 4기, 그리고 폴란드 정부 차원의 3차 건설이 또 이제 부지가 선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이제 몇 기가 될지는 더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 쪽에도 지금 이제 나머지 5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주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UAE도 1호기에서 4호기 마무리하고 이제 5에서 8호기 총 4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또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얘기가 지금 들어가긴 했지만 네덜란드도 지금 2기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도 2기입니다. 카자흐스탄도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복합 화력 발전 1조 이상을 수주하면서 또 이제 시장을 주목하고 있고요. 사우디 원전도 2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폴란드 정부 차원의 1차분 6기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했고요. 불가리아 쪽도 수주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치게 되면 한국과 이 미국이 원전을 협력했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그 2기를 수주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에 떨어지는 주기기 계약, 그런 건설 계약이 2.9조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는 확실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너지 추세가 뭐 신재생 에너지도 아주 중요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지만 지금 대형 원전과 그다음에 SMR과 그 신재생 에너지, 수소 에너지가 다 같이 지금 성장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고 이제 막 사업에 뛰어든 단계가 아니고 이제 사업을 이 결실을 맺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을 꿰차고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미국의 원천 기술을 가진 그런 국가들과도 독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업적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19,00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12조, 13조 정도로 지금 나타나는데요. 사실상 이제 20주 이상 치고 나갔을 경우에는 코스피 10위권이죠. 10위 안쪽으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오버슈팅을 하면서 시가총액 20조 이상을 치고 나가서 그 이상으로 나갈 것인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테마들은 사실상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에너지 산업이 커질수록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보았던 것처럼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이때처럼 정말 이제 한 두세 배 급등을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익절을 하고 다시 한번 비중을 낮추고 매집을 해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전략을 한 번 더 만들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근은 사실 최소 이 전고점은 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피크 이상은 넘어갔을 때 이제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지금은 아직 뭐 크게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재무제표 쪽인데요. 두산 큐벡스라고 이제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지분 매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산으로부터 두산 큐벡스에 대한 지분을 이제 매입을 했는데요. 두산 메카텍이라든지 그런 계열사들을
매각을 하는 와중에 두산 큐백스를 좀 매입을 하면서 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골프장 운영을 하는 그 비주력 계열사인데 이렇게 매입을 한 이유를 살펴보니 두산 큐백스의 자본 총계가 3,700억이고 부채 총계가 1,000억 정도로 지금 이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고요. 자본도 꽤나 있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두산 큐백스가 1,802억 원의 자본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전입을 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배당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두산 큐백스와 두산 밥캣으로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금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기적으로 이제 자금적으로 체력을 확보를 해놓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현금 이 창출에 대한 그런 구조를 지금 마련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다행히 그런 자회사들이 돈을 잘 벌어주는 덕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위기 없이 위기를 마무리하고 신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기존 사업과 신사업들이 하나둘씩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잘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두산밥켓 PRS 계약 때문에 장부상의 손실로 좀 이제 마이너스로 잡혔고요. 그 다음에 두산 메카텍이라든지 그런 자회사 이탈로 인해서 영업 중단 손실로 좀 이제 영업이 까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순이익이죠. 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순수하게 어떻게 돈을 확보를 했는지 그리고 현금 창출을 어떻게 하는지 재무제표에 바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 계속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재무 개선과 그 다음에 이런 사업에 대한 상황 개선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소식이고요. 여기는 이제 독일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탈피를 했다. 어제 이제 독일이 탈원전에 대해서 완성을 했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비중을 제로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비중을 줄이고 지금 노르웨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다른 쪽에서 네덜란드 쪽에서 이제 기타 수입을 늘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에 대한 수급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독일에 대한 천연가스 비중이 줄어들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1차 에너지 점유율 2022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석유가 35.2%, 천연가스가 23.8%에 달할 정도로 이 원유와 그 다음에 천연가스의 에너지 비중이 60%를 차지를 합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최근에 유가가 서서히 이제 안정화가 되던 그 상황 속에 오펙이 또 감산을 하면서 지금 그다음에 경기도 살아나면서 이 국제 유가가 또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82달러인가요? 국제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억지로 이제 미국이 그런 증산을 하거나 그런 저장했던 비축유를 풀면서 이 원유에 대한 급등을 좀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지만 역부족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렇게 이제 원자재의 에너지 비중이 높아졌을 경우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그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휘발유 가격이 좀 떨어져서 뭐 크게 많이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휘발유에 대한 그런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지원금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오른 만큼 또다시 우리도 체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자동차에 그 기름 넣는다고 이제 기름값 오르면 사람들이 이제 죽는 소리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런 전기를 생산하는 생산원이 원유라든지 독일처럼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그런 쪽에 집중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제 원유가 급등을 하거나 그런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 전기세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직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받았던 그런 뭐 가스비 상승이라든지 뭐 그런 쪽도 이제 우리나라 공기업 한전이라든지 한수원에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때 이제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고 원유가 급등을 했을 때 바로바로 전기세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적자가 발생한 것이고, 그 적자에 대해서 뒤늦게 이제 전기세를 인상하면서 메우기 위한 과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결코 지금 러시아로부터 탈피를 했다라고 해서 천연가스라든지 원유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내부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이 원자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아진 거고요. 네, 그만큼 전기세가 비싸고요. 네,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뭐 2023년에 더 늘었겠지만 사실상 재생에너지가 좋긴 하지만, 네,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전기 생산이 들락날락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기가 많이 생산되어도 문제고 전기가 적게 생산되어도 문제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에너지 수급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좀 골고루 에너지원을 분산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 기저 에너지원,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국가들이 다시 한번 이 원자력 에너지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 에너지에 몰두만 해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조화로운 그런 에너지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중심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존재하고 있다. 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만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상풍력, 네, 8메가와트급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가스터빈도 마찬가지 지금 국산화를 위해서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 탈탄소, 그다음에 그런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적 매수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네, 지금 천천히 즐겨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